안녕하세요. 국어 교사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교과서 140쪽 자전거 도둑에 대해서 할 텐데요. 선생님은 이 부분 가르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소설을 좋아한다던가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또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꿈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단원이라서 좋아하거든요. 자, 볼륨을 조정해 주시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의 갈등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실에서 갈등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갈등이 다 나쁜 건 아니죠. 현실에서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소설의 갈등은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서 140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왼쪽 마차가 오른쪽을 가려고 하고 오른쪽 마차는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있죠. 자, 이렇게 멈춰 있거나 또는 저절로 해결되는 갈등은 소설의 갈등이 아니에요. 소설의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해결해야 하는 갈등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멈춰 있으면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차는 위급 환자가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기다리면 안 되고 어떻게든 지나가야겠죠. 자, 오른쪽 마차가 그런데 안 비켜줘요. 왜냐하면 가문의 원수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서 넘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해결 방법을 열심히 찾게 만들어야 소설의 갈등, 좋은 갈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설의 갈등은 주인공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소설의 갈등을 어떻게 만들까?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또는 무엇인가 열심히 모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막아서 갈등을 일으킬까? 자, 보통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소설의 갈등은 크게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자, 이거는 아까 거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인물과 인물의 갈등. 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인물이 있을 때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못 가지게 다른 사람이 가로막아요. 자, 만화책 같은데 보면은 많이 나오죠. 자, 그런 경우에 인물과 인물의 갈등.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방해를 해. 또는 내가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서 나를 가로막는다. 이런 식으로 대결 양상이 있을 때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죠. 다른 인물이 막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과 사회의 갈등. 자, 나는 학교 가기 싫은데 사회에서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네. 라든가 또는 나는 시험이 너무 싫은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야 한다고 하네. 자, 인물과 사회 갈등, 사회 제도가 막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홍길동종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다음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홍길동은 관직에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서자라서 본래 그 양반의 자식이 아니라 정식 자식이 아니라서 과거제도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를 통해 막는 걸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인물과 자연의 갈등. 자, 주인공이 자연에 던져졌어요. 맹수들이 득실돼요. 그래서 그 맹수들이 나의 생존을 가로막아요. 나는 살고 싶어. 그럴 때 인물과 자연의 갈등.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도 인물과 자연의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또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다.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갈등을 만드는 게 자연일 때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인물과 운명의 갈등.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하는 게 있는데 운명이 그것을 가로막아요. 자,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 오이디푸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오이디푸스예요. 얘는 어릴 때 신탁을 받아요. 그리스에서는 뭐 신들이 너의 운명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너는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는 나쁜 짓을 할 운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공이 그걸 피해서 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고 부모님을 떠나고 혼자 여기저기를 떠돌아요. 그런데 이웃나라에 가서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누군가를 죽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였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새로운 운명, 그러니까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게 인물과 운명의 갈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사람은 원하는 게 있고요. 요 인물은 주인공이겠고 가로막는 게 다른 사람이면 인물과 인물의 갈등 첫 번째. 그 다음 가로막는 게 사회면 인물과 사회의 갈등. 가로막는 게 자연이면 인물과 자연의 갈등. 가로막는 것이 운명이면 인물과 운명의 갈등.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통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갈등이에요. 그 다음 신기하게도 외적 갈등이 아닌 갈등도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마음속의 갈등.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마음속에 다른 마음도 있어요. 머릿속에 고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종류는 크게 분류하면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 자세히 들어가면 내가 갈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이 무엇일까에 따라서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4가지 장애물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쓰면 지겹거든요. 주인공이 맨날 다른 인물에 의해서만 갈등을 해요.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뻔해지니까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 제도라든가 또는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자, 어쨌든 소설은 이런 갈등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소설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자, 소설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갈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재미가 있죠. 그런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갈등도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싸우고 이러면 또 재미가 없겠죠. 갈등도 같은 갈등이면 안 되고 또 갈등의 크기도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지겨워요. 자, 여러분들이 뛰어난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TV 작가나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유의하셔야 될 건 사람의 감각은 점점점 더 강한 감각에 반응을 해요. 사람의 감각은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감각이나 갈등은 점점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져야 돼요. 자, 앞에 이야기, 위급한 자가 있어 지나가야 돼. 그런데 가문의 원수를 만나다니. 자, 그래서 마차는 지나가야 되고 다른 마차는 나를 막고 있어. 자, 인간과 인물의 갈등이죠. 자, 소설은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돼요. 계속 멈춰있거나 같은 갈등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자, 소설의 갈등 그래서 보통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 출발하다의 발이에요. 전개,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위기, 아시는 단어죠? 네, 절정, 가장 높은 걸 이야기해요. 결말, 끝나는 걸 이야기하죠. 자, 소설에서의 갈등은 이 5가지 단계지만 하나의 갈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이 서로 얽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발단. 자, 발단 부분을 여러분이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여기서 재미는 갈등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인물이 드러나야 되고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사건이 일어날 실마리가 감춰져 있게 되죠. 그래서 발단 부분에서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발단 부분에서는 머릿속에 배경식을 주는 거예요. 이 인물은 되게 용감하더라 라든가, 또는 이 인물은 어릴 때 상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물을 설명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게 발단이죠. 전개 부분, 드디어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큰 갈등일까요? 작은 갈등일까요? 작은 갈등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여러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요. 이 이야기 진행을 통해서 몇 가지 갈등을 제시하면서 배경과 인물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게 전개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가 핵심 갈등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갈등, 위기를 얘기합니다. 주제와 상관이 있어요. 자, 보통은 작가들은 위기 장면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친구들도 그 만화 원피스 보는가 모르겠는데 원피스에 루피가 나오죠. 자, 루피라는 인물을 제시하고 모험을 떠나야지 해적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얘기하는 건 발단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섬들을 다니는 건 전개 부분이죠.
자, 어떤 섬에 갔어요. 갔는데 먹을 것 때문에도 갈등하고, 또 뭐 루피와 나미, 초파 서로 취향도 다르죠. 서로 오해하고 하다가 적을 만났어요. 보통은 나쁜 해적이죠. 자, 여기까지는 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위기냐면, 보통 항상 비슷하긴 한데, 나쁜 해적의 최고는, 나쁜 해적들은 자기 동료를 도구로 이용하죠. 그래서 막 죽게 만들고 도구로 이용해서 루피 일행과 싸우게 하는데, 루피는 자기 동료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죠. 그렇게 주제가 드러난 부분이 위기예요. 루피와 저쪽의 보스가 만나야 위기예요. 초파나 나미가 싸우는 건 아직 위기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싸우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 갈등이 극대화, 죽게 되었다. 이럴 때가 보통 절정이죠. 그러다가 이기면 결말, 또는 져도 결말. 어쨌든 갈등이 끝나면 결말이 됩니다. 작가들이, 선생님이 책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장면은 아껴뒀다가 위기 때 드러낸다고. 전개 부분에 하고 싶은 얘기, 가장 멋있는 장면을 제시하면 뒷부분이 재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가가 되고 싶으면 가장 보여주고 싶은 멋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내도록 아껴놓고 그 앞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개를 펼쳐가죠. 자, 소설의 갈등을 통한 전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발단 부분에는 갈등이 거의 없고 실마리만 제시한다 그랬어요. 전개 부분에 사소한 갈등들이 많이 있다가 핵심 갈등, 큰 갈등이 드러나는 게 위기였고, 그 갈등 속에서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위험을 겪는 그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이 절정이고 해소되는 게 결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두 번째 소설의 구성 단계를 배웠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잘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소설의 중요한 개념인 시점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점에 대해서 참고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얘기를 하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퍼왔어요.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오시오. 신하가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자 이번에는 장님 6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 말하도록 했고, 장님들은 제각각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굵고 큰 무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만져보니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공이 같습니다. 코끼리 등을 만진 이는 형상같이 생겼다 우기고, 배를 만진 이는 배가 툭 튀어나온 옹기 같다고 우겼습니다. 이처럼 장님들은 각기 다른 주장들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셨는데, 코끼리를 장님들이 서로 다른 부분을 만지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코를 만지니까 무 같아요. 다리를 만지니까 기둥 같아요. 또 다른 장님은 배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벽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맹인이 코끼리 전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맹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듣지 않고서도 혼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죠. 한 맹인이 코끼리의 맨 앞부터 꼬리까지, 코부터 꼬리까지 다 훑어보면 돼요.
그러면 맹인이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되는 말하는 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점이란 볼시, 말하는 점이에요. 한 가지 위치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맹인이 자, 코 만지는 사람이 저 앞쪽에서 얘기하고 꼬리 만지는 사람이 뒤에서 얘기하고 이러면 서로 헷갈리지만 한 맹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면서 말해주면 전체를 알 수 있죠. 자, 소설 작가도 똑같습니다. 소설 이야기는 독자는 아직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작가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럼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앞부분 얘기했다가 꼬리 얘기했다가 중간 얘기했다가 하면 안 되겠죠. 기준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준에 맞게 전달해야 독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준, 전달하는 화자 위치, 이것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국어 교과서에는 이 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주고 있죠.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 두 번째, 1인칭 관찰자 시점. 세 번째, 세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 네 번째,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인칭이라고 하면 나를 얘기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 이렇게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나일 경우에요. 자, 나가 있다라고 하면 작품 속에 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있는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자기 얘기하는 거죠. 나가 직접 내 이야기를 전달할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1인칭 나가 있는데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해서 전달해 줄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죠. 자, 이 두 가지는 작품 속에 있어요. 자, 그리고 작품 밖에 말하는 기준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을 때는 보통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인칭 중에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사람들, 들어있는 인물들의 머릿속 이야기까지 알 수 있을 때 모두 전, 알, 지,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 나는 없어요.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모두 알고 전달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 자, 네 번째, 3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에 있는데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고 마치 영화 보듯이 보이는 것만 전달해주는 경우를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작품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등장인물의 머릿속의 내용까지는, 상상까지는 알 수 없고 작품 밖에서 있으면서 인물들을 마치 영화 보듯이 관찰해서 전달하는 것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자, 시점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1인칭일 경우에는 소설 속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설 속에 전염병이 돌아요. 코로나처럼.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전지적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작품 속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싶다 그러면 1인칭을 선택하고요. 흔들림 없이 전달하게 하고 싶다 하면 보통 3인칭을 이용하고요. 홍길동전처럼 옛날 소설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많이 씁니다. 모든 시점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설가가 되고 싶을 때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 선택하게 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가장 현장감이 있는 반면에 반전의 재미는 없죠. 주인공이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었다든가 또는 주인공이 알면서 속아줬다든가 이런 반전을 할 수가 없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그래서 반전이나 재미있는 변화나 이런 이야기를 위해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쓰도록 하죠.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알면서 모른 척했어. 또는 주인공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었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은 이 네 가지만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만 알 수 있으시면 될 겁니다. 자, 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설의 갈등, 소설의 구성 단계, 소설의 시점 이 세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소설 자전거 도둑을 감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